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의 주변에는 온통 죽지 않는 벌레 투성이었다. A씨는 벌레를 광적으로 싫어하는 30세의 직장인이다. 어찌나 벌레를 싫어했는지 목이나 파리만 보아도 기겁을 했다. A씨가 6살 때 3살 차이 나는 형이 얼굴 위에 큼지막한 송충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벌레를 싫어하게 된 것이다. A씨의 가방에는 항상 작은 살충제가 들어있었고 집에도 방마다 살충제가 있었다. 벌레를 발견하면 살충제를 들이붓듯이 뿌린 후 액체에 잔뜩 절어있는 시체를 전용 빗자루로 쓸어 담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것이 그가 벌레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쓰레기통에는 절대 넣고 싶지 않고 밖에다가 버리는 것은 깨름직하여 결국 변기에 버리게 된 것인데 그는 벌레를 버린 후 변기에 앉아서 이를 볼 때마다 오싹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변을 제대로 못 보곤 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독신인 A씨는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한 뒤 거실 소파 위에서 맥주와 과자를 먹으며 TV 드라마를 보는 중이었다. 그는 드라마가 끝나자 채널을 돌리기 위해 리모컨을 찾았다. 소파 위로 시선을 향했을 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이 그도 모르는 새에 무언가를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가 벌레를 볼 때마다 느끼는 마치 수백 마리의 송충이가 피부 위를 갈짝대며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포착한 것은 이내 소파 위에 놓인 쿠션 아래로 들어간 것 같았다. 이대로 눌러서 죽여버릴까? A씨는 그 생각을 부정했다. 그럼 쿠션은 물론이고 소파에도 저 지독한 벌레의 잔해가 남게 될 것이다. 짜부라질 대로 짜부라져서 차액을 모두 뿜어낸 그런 초록색 덩어리가 눌어붙은 쿠션과 소파를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럼 역시 방법이라고는 벌레 위에 살충제를 들이부은 후 원기에 넣고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결심을 한 A씨는 일단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그 진동에 벌레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 있었다. 벌레를 죽이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이지만 도망쳐서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벌레와 동거를 하는 것은 수십 배는 힘든 일이다. A씨의 피부 위에서는 여전히 수백 마리의 송충이가 기어가고 있었고 그 녀석들이 머릿속까지 들어앉은 듯 A씨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오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호흡이 이미 매우 거칠어져 있었으나 그는 최대한 진동을 주지 않기 위해 숨을 참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가 소파에서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좋게 2분은 걸렸을 것이다. 겨우 방바닥 위에 두 발을 얹은 그는 가만히 놓인 쿠션을 죽어라 노려보았다. TV가 켜진 채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와 소파 위에 놓인 쿠션만 존재하는 듯 했다. 그리고 쿠션 밑에 벌레까지. A씨가 본 것은 분명히 초록색의 무언가였다. 그는 여태까지 집안에서 초록색 벌레를 본 적이 결코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이다. 그건 역시 6살 때의 트라우마의 원인이 있는데 형이 얼굴에 송충이를 올려놓자 그는 기겁을 하며 송충이를 쳐낸 후 뛰어다니다가 송충이를 밟았고 초록색 내장이 흰 운동화에 튄 것이다. 그 운동화는 산지 하루 된 것이었지만 결국 쓰레기통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A씨는 저 정체불명의 벌레를 잡고 나서는 이사를 가버리던가 해충박멸업체를 부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쿠션을 가만히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2분, 3분, 4분, 5분, 10분이 흘렀다.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업체에 전화해서 부탁할까 생각해봤지만 이사 온 초기에 집안에 우연히 들어온 귀뚜라미 때문에 전화했다가 잔뜩 망신만 산 것이 생각나서 그만두기로 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A씨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답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쿠션을 들춰서 녀석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살충제를 뿌린다. 빗자루로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다. 변기에 버린다. 물을 내린다. 좋아, 완벽해. 이제 해야겠지. 그런데 쿠션을 뒤집는 순간 녀석이 도망가거나 하지는 않을까.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때 A씨는 악마 같은 초록색 벌레가 자신한테 달려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일 회사에 가야 하기에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녀석을 처리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다. A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천천히 쿠션을 향해 상체를 숙였다. 부릅뜬 눈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가락 끝이 쿠션에 닿자 그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듯이 몸을 움찔거리며 손가락을 떼었다. 안 되겠어. 도저히 손으로는 못 뒤집겠다. A씨는 다시 상체를 일으키고는 주변에 쓸만한 것이 없을까 둘러보았다. 청소할 때 쓰는 밀대가 보였다. 그는 시선을 쿠션에 고정한 채로 뒷걸음질 쳐서 밀대에 다가갔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벌레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밀대 옆에 앉아 벌레를 다는 부분과 봉을 분리했다. 그렇게 한 손에 긴 봉을 들고 일어서면서 선반에 놓인 살충제를 집어 금방이라도 발사할 수 있게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좋아, 이제 준비 오케이야. 그는 살충제를 쿠션 쪽으로 향하고 봉을 길게 빼서 쿠션 아래에 살짝 넣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후 그는 쿠션을 갑작스럽게 뒤집었다. 그리고 쿠션 밑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살충제를 뿌려댔다. 살충제를 거의 반통은 쓰고 난 후에야 그는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과도하게 뿌린 살충제 때문에 기침이 나왔다. 소파 쿠션은 흠뻑 젖어 있었다. A씨는 쿠션 위에 있는 악마의 벌레를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초록색이었고 사람의 중지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 죽었는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호랑나비의 애벌레였다. 어떻게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고층 아파트에 들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뱉으며 몇 분간 애벌레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벌레가 미동조차 하지 않자 이제야 안심한 A씨는 전용 빗자루를 가지고 소파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빗자루로 애벌레를 쓸어 담을 요령으로 쿠션 위로 빗자루를 가져갔다. 빗자루의 촘촘한 살이 벌레의 몸에 닿은 그때 A씨는 기겁을 하며 빗자루를 소파 위로 내던져 버렸다. 죽은 줄만 알았던 초록색 벌레가 빗자루가 닿자마자 미친 듯이 꿈틀대면서 살아난 것이다. 벌레 입장에서는 살아나기 위한 발버둥이었겠으나 A씨의 눈에는 악마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애벌레는 빗자루의 살 사이로 파고들었고 A씨는 엉덩 방아를 찌운 채 멍하니 소파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다시금 A씨의 피부 위로 수백 마리의 송충이가 기어다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그 방법밖에 없다. 빗자루 채로 밖에 버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녀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구석진 곳으로 도망이라도 간다면 그러고 보니 애초에 저런 벌레가 이미 집안에 가득 있는 것은 아닐까? 5층 아파트인데 호랑나비 애벌레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거의 없고 나비가 알을 낳은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렇다면 한 마리만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 집안에는 몇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몸 위로 기어올라 내 피부를 뜯어먹지는 않을까? 입이나 코로 들어가거나 귀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내 눈의 각막을 갉아먹어 영양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미 내 몸속에 저 벌레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A씨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물음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저게 다 저 악마의 벌레 때문이다. 일단 저것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A씨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일단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현관문에서 약간 비켜간 곳에 있는 계단으로 향하는 통로도 열었다. A씨는 빗자루의 끝부분을 잡고 들어 올렸다. 진동을 느꼈는지 벌레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A씨는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가서 차가운 바람 속으로 빗자루를 냅다 투창을 내지르듯 던져버렸다. 다행히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빗자루에 계속 붙어 있었고 빗자루는 맹렬한 기세로 복도를 지나 계단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A씨는 마치 벌레가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재빨리 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현관문도 닫은 뒤 숨을 내쉬면서 집안을 돌아보았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1시간 가까운 사투 끝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A씨는 이제야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침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다. 침대 위에 놓인 이불을 들추려던 그는 멈칫했다. 갑자기 이불을 들추면 그곳에 벌레가 가득할 것이라는 무서운 상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이불을 잡는 순간 손을 타고 올라와서 엄청난 속도로 기어서 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도저히 맨손으로 이불을 들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아까 썼던 밀대봉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밀대봉을 잡는 그 순간에도 혹시 벌레가 붙어 있지 않은지 충분히 확인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겨우 이불을 들추고 나니 당연하게도 벌레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안심하지 않고 시트를 들추고 베개까지 뒤집어서 보고 결국에는 커버와 솜을 분리해서 속까지 살피고 난 뒤에야 겨우 안심하며 침대 위에 누울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자고 있는 동안 얼마든지 어디선가 벌레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A씨의 몸을 놀이터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씨는 도저히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어서 불을 켜놓은 채로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예민해진 A씨의 눈에는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이 있으면 모두 벌레로 비추어졌다. 그래서 A씨는 그렇게 가상의 벌레를 발견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몇 분에 걸쳐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다른 것에 그러는 시간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아침이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씻어야 했지만 A씨는 닫혀있는 화장실 문을 열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자신이 여태까지 물에 흘려보낸 벌레들이 하수관을 타고 역류하여 화장실을 점령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수많은 꿈을 대는 것들이 타일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다. 혹은 그것들이 숨어 있다가 A씨가 머리를 감는 순간 나타나 머릿속으로 숨어들거나 몸에 기어오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A씨는 화장실 문을 열 수 없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었고 복도에 어제 버린 그 벌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죽지 않는 벌레투성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믿지 마라. 여자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인적이 드물고 유난히 어두운 골목길인지라 그녀는 이 길을 지날 때면 항상 엄습해 오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고는 했다. 요즘 연쇄살인마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길을 지나면 곧바로 그녀의 아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큰 길을 빙 돌아가는 것보다 이 빠른 길을 그녀는 더 선호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빛도 어두웠다. 불빛이라고는 구름 속에서 비쳐나오는 어슴푸레한 달빛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걸음을 빨리 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높은 톤의 하이힐 구두 소리와는 다르게 등산화와 같이 무겁고 중후한 톤의 발자국 소리여서 그것은 금방 구분이 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떠오르면서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의 뒤쪽 조금 멀리 낡은 옷을 입고 씻지 못한 듯한 얼굴을 한 거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불안의 실체를 보며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이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골목 중간에는 갈림길이 있다. 운 좋게도 이 갈림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로등의 노란색 불빛이 그녀에게는 마치 이 세상에 낮으로 변한 것만 같아 보였다. 그녀가 가야 하는 갈림길 반대쪽의 길에서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 큰 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주의 깊게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 잊혀버릴 것만 같은 그런 외모의 청년이었다. 왠지 이 남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녀는 살짝 마음을 놓고 그의 옆으로 따라붙었다. 그 남자는 살짝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약한 고갯짓으로 뒤에 남자를 가리켰고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남자가 황급히 앞으로 뛰어나갔다. 골목의 저편까지 뛰어나간 그는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고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아마 여자를 해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서인가.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등산화의 남자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올라간 탓이다. 마침내 골목 끝에 다다라 골목길이 큰 길과 합쳐지고 아파트 단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녀는 무서웠던 마음이 가심을 느끼며 옆에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요. 고마워요. 덕분에 산 것 같아요. 아까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길이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저도 가끔 이 길로 혼자 다니면 무섭다니까요. 그럼 잘 가세요.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큰 길 쪽으로 내려갔다. 그 순간 그녀는 위급한 상황에서 친절을 베풀어준 탓인지
그와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 그를 불러 세웠다. 잠시만요. 네. 그가 돌아봤다. 여기서 제 집까지 조금 먼데 조금 무리한 부탁이기는 하지만 네. 집까지. 바쁘시면 괜찮고요. 그는 일견 당황한 듯한 빛을 조금 띠기는 했지만 흔쾌히 승낙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멀지도 않은데요, 뭘. 감사해요.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 그녀는 그에게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제까지 그가 들고 있던 큰 가방에서 한 번도 손을 빼지 않았던 것이다. 그 속에 든 게 뭔가 싶어 그는 슬쩍 열린 가방을 곁눈질했다. 그리고 그녀의 안색은 빠르게 굳어갔다. 그녀가 그 가방의 안쪽을 곁눈질했을 때 그녀는 달빛에 반사된 칼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피가 묻은.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굴러갔다. 일단 굳은 표정을 안간힘을 쓰며 다잡으려고 노력한 그녀는 자신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로 올라가서 입구에서 그를 보내기로 한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분 탓인지 아니면 그녀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챈 탓인지 그의 얼굴은 왠지 이전보다 싸늘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건물 바로 옆 건물로 다가갔다. 입구에 다다르자 그녀는 말했다.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전 이만.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CCTV가 없나요? 예상외로 순순히 가려하는 남자를 본 그녀는 자신이 오해했나 하고 생각하고 말해줬다. 네. CCTV요? CCTV는 없죠. 좀 오래된 거라. 아, 그래요? 그가 왠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왜 가방에서 손을 안 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헛. 소리치면 죽어. 조용해. 그는 번개같이 그의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나 방금 이 칼로 한 놈 죽이고 오는 길이거든. 그래서 오늘 한 놈 더 죽이고 싶진 않아. 그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넌 살 수 있어. 미안해. 그녀는 재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댔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칼을 그녀의 등에 댔다. 그녀가 찔리지 않을 정도로 쿡쿡 칼을 찔러대며 그는 말했다. 여기 내 집 아닌 거 알고 있어. 내 집으로 안내해. 여기가. 헛소리 마 이년아. 아까 내 칼 보고 허튼 수작한 거 다 알아. 내 집으로 안내해. 소리치면 죽인다는 그의 말에 크게 소리 내올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소리 낮춰 울어대는 그녀는 덜덜 떨리는 걸음으로 바로 건물로 들어섰다. 자신이 사는 집은 운 나쁘게도 1층이었다. 문 열어. 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그녀가 열쇠로 낡은 문을 열자 그가 따라 들어섰다. 둘이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닫은 후 잠그지도 않고 그녀의 옷을 우악스럽게 찢어내기 시작했다. 소리치지 마. 소리치면 죽어.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그의 말에 그녀는 소리 낮춰 울며 반항도 하지 못했다. 실실 웃어대며 그녀의 옷을 찢어나가는 그의 눈이 희번덕거렸다. 그때였다. 그가 그녀의 속옷까지 찢어내려 해 반항하는 그녀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던 찰나 문이 갑자기 열렸고 그의 우악스러운 손길에서 힘이 빠지고 그의 눈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모로 쓰러졌다. 괜찮냐? 열린 문에는 아까 그 뒤에서 따라오던 등산화의 남자가 벽돌을 든 채 서 있었다. 아까는 그렇게도 무서웠던 모습이지만 지금은 너무 고마웠다. 그녀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댔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 이년아. 처음 만난 놈이 미친놈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집안에 들여놓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대기만 했다. 알고 보니 사정은 이러했다. 우연히 자신과 같은 길을 가던 그녀를 발견한 그는 혹시나 자신이 그녀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느긋하게 걸음을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온 남자를 보았을 때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달밤에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으며 그것도 모자라 큰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옷에는 조금 많지만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뭔지 모를 물체를 잡고 있었다. 두려워진 그는 그녀의 어떻게 대건투를 앞질러 먼저 골목을 뛰쳐나와 버렸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그는 자신의 행동에 잠시 자괴감을 느끼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다음 순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을 느끼고 숨어서 둘을 지켜보기로 했다.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 남자의 손에 든 것이 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그는 그녀가 무사히 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녀는 멍청하게도 그를 불러세웠다. 아마 자신이 숨어 있다. 혹시 자기를 덮칠까 두려웠으리라. 남자의 옆에 있어서 남자의 얼굴에 나타난 조그만 살기를 포착한 그는 두 사람을 미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자가 칼을 들이대는 순간부터 그녀를 강간하려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지켜보고 그녀가 당하기 직전 그의 머리를 벽돌로 쳐 그녀를 구해낸 것이라고 했다. 사정을 들은 그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참, 경찰에 신고는 하지마. 왜요? 그의 말에 정신이 다시 돌아온 그녀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법을 좀 어겨서 경찰에 쫓기고 있거든. 그러니 경찰 부르면 골치 아파져. 그러면 왜 저를 구해주신 내 구역에서 돌아다니는 놈을 가만히 놔둘 수야 있나. 그는 쓰러진 남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그는 뭔가 잊은 게 있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명심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놈이 미친놈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광소를 터뜨리며 사라져가는 그를 보며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유난히 이 근처에 벽돌과 같은 둔기로 맞아 죽는 사고가 최근에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떠올린 순간 그녀는 까무러쳤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실제로 겪었던 자취방 괴담. 저는 제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는 정릉천이 흐르고 좀 낡은 건물들이 많은 골목길에 있죠. 그나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신축 건물입니다. 8월에 계약했어요. 저는 1층에 살고 있고요. 제 집이 가장 바깥쪽이라 건물 현관 로비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밤 새벽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왔어요. 무척이나 더웠는데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켜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주말이겠다. 저는 불을 끈 상태로 인터넷 잉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딩동. 그러면서 인터폰에 있는 화면이 켜지고 지직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간대에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초인종이 눌리더군요. 딩동연이여 또 딩동. 이제 초인종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있는 화면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모니터는 현관문 바로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도 초인종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입구 로비에 있는 건물 비밀번호 누르는 그곳에서 밖에는요.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다시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무것도요.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고서 수화기를 틀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했는데 찌지지직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없더군요. 그런데 이때부터 딩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말이 없더군요. 누군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더군다나 새벽 3시입니다. 약간 이상하기는 했어요.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방현관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규칙적으로 들리던 딩동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탐조등이 있는데요. 로비 현관 자동문 바로 앞에 있는 탐조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자동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문은 곧바로 닫히더군요. 그런데 그게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복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방음이 그다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승강기 소리, 사람 발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자동문은 사람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닫히거든요. 혹시나 문 뒤쪽에 누군가 있나 싶어서 문을 잡고 문을 크게 연 다음 문 뒤를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요. 그때 다시 한번 딩동하고 소리가 울렸어요.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 돋네요. 그리고 문을 90도쯤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개만 문 너머로 내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쪽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순간 오한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놀라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방문에 있는 탐조등이 갑자기 켜져서요. 잠시 오피스텔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오피스텔의 등이 총 5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현관에 있는 탐조등이고 나머지는 형광등인데요. 화장실, 거실, 방,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예요. 현관에서 제일 처음 들어오면 화장실이 나오고요. 복도 따라서 더 가면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옆으로 긴 구조거든요. 방에는 책상과 침대가 있고요. 거실에는 컴퓨터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 맞은편으로 인터폰. 어쨌든 전 복도와 방과 거실 불을 죄다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까지 가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현관에 있는 탐조등은 켜지지 않았었거든요. 밝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위로 갈 때는 켜지지 않았던 탐조등이 갑자기 켜진 겁니다. 진짜 회상하는데도 소름 돋네요. 온몸에 털이 곤두선 상태로 문을 살짝 닫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방 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보일러 틀어놨다가 너무 더워져서 보일러 끄고 에어컨 켜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입김이 나더군요. 입김이요. 전 정말 덜덜덜 떨면서 에어컨을 끄고 보일러를 다시 틀고 후드티를 껴입고 복도에 불을 껐어요. 뭔가 무서워서 거실 불은 못 켜겠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는데 온몸이 너무 덜덜덜 떨리더군요. 이를 떨었어요. 이 날씨에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고 소름이 쫙쫙 돋는 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전등이 퍽 소리와 함께 나갔어요. 순간 전 정말 화들짝 놀라서 으아 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갑자기 전구가 나가다뇨 가뜩이나 무서운데 흐악이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사태를 파악했죠. 전구가 나갔구나. 전 천장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고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어요. 제 모니터에 제 얼굴 말고 제 등 뒤로 뭔가 검은 실루엣이 더 비쳤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놀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 곧바로 컴퓨터를 내팽개친 채로 방으로 들어가서 불 켜고 문 걸어 잠그고 책상에 있는 성모상과 묵 뒤집어 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핸드폰으로 바냐바라바라바밀다 심경을 검색을 해서 계속 불경을 들었어요. 아, 이건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성모상 부여잡고 불경을 들었다니. 어쨌든 그렇게 7시 넘어까지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샜더군요. 날이 샌 것을 확인하고 겨우 잠들었어요. 그것도 불 켠 상태고요. 그러다가 12시쯤에 깼거든요. 방문 열고 거실을 봤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거실은 헬로 더웠어요. 제가 보일러를 70도로 맞춰놨더군요. 헐 그러고 나서 오피스텔 주인 아저씨에게 전구가 나갔다고 고쳐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전세 사는데 꼭대기층에 주인 아저씨 4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비 오면 습기 차서 초인종이 울릴 수도 있다. 성자가 오버한 것 같다는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나? 하며 나름대로 안도를 했죠. 그렇게 다시 인터넷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후일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헐,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방문 두드린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방문을 열었더니 주인집 아저씨가 전구와 사다리를 가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아저씨 말씀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학생, 그러고 보니 여기 초인종 안 고쳤네. 네. 이거 인터폰 예전에 살던 아가씨가 고장냈어. 그런데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었네. 세입자 바뀔 때 고치려고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어요. 안 불편했어? 업자 불러야겠네. 이게 제가 집주인 아저씨와 나눈 대화거든요. 전 정말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아서 아저씨가 거실에 있는 전구 갈아주고 가실 때까지 내내 패닉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 나가시고 전 정말 모자만 눌러쓰고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알아누워 있다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 끓여준 거 먹고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왔더랬죠. 이상이 제가 제 자취방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정말이지 회상하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군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 별로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해군 괴담. 해군 기초훈련 사주받고 후반기 교육장으로 가서 직별별로 교육을 따로 받아. 조리병은 조리 수업, 통신병은 통신 수업 같은 걸 받는데 2주에서 사주를 받게 돼 있거든. 난 조리병의 자격증까지 있어서 2주만 받게 된 거야.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언덕두지에 건물이 있는데 몇십 년쯤 돼 보였어. 숙소가 존나 춥고 아무튼 뭐 같았는데 그 아래쪽에 식당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앞쪽은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그런데 뒤쪽에는 청소용구 놔두고 햇볕도 잘 안 들고 나무도 많고 낙엽도 많고 아무튼 그렇거든. 낮이라도 좀 으스스하고 어두컴컴하고 추운 곳 있잖아. 그 머링의 우물 같은 그런 장소야. 근데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실무조리병 있지. 뭐 일병 상병 이런 놈들 거기가 자대인 놈들. 그런 놈들이 겁을 주는 거야. 여기가 귀신 나오는 장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난 2주가 지나고 실무에 들어갔어. 거기가 지내 기지였는데 아무튼 멀긴 했지만 난 사부두였고 거긴 12부두짐이었는데 멀긴 했지만 아무튼 같은 기지에 아니라서 갈 순 있어. 근데 짬 없을 땐 멀리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병정되고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몸이나 만들려고 맨날 막 뛰거나 자전거 타고 운동을 했는데 하루는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가 지금 입대해서 조리병 후반기 교육장에서 수업 받는다고 운동 가는 김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착한 선임이었기 때문에 좋게 승낙하고 PX 들러서 햄버거 세트 사서 후임병이랑 같이 한 40분간 존나 뛰어서 후반기 교육장에 갔어. 마침 그 친구가 후반기 수업 받고 그 수업 받는 곳이 식당 옆이야. 왜냐면 조리병이라서 식당 근처에서 수업 받아. 뒤쪽에 불러내서 햄버거 먹이고 내가 얘 선임이라고 우리 배 타면 잘해준다고 낄낄거리면서 놀다가 그 식당 뒤쪽에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어두컴컴한 낙엽 등지에서 말이야. 솔직히 군대 하면 여군이나 식당 이모 말고는 여자 보기 힘들잖아. 근데 좀 젊어 보이는 거야. 막 팔을 흔들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막 움직이는 거야. 좀 되기에. 근데 솔직히 군대에서 누구 신경 쓰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고개를 팡 돌리는 거야.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군용 식판 알지? 학교에서도 나오는 은색 식판. 거기에 고개 받고 뭔가 막 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눈두덩이 텅 비어서 눈알이 없는 거야. 진짜 구라앉히고 전력 질주로 배까지 뛰었다. 솔직히 그때는 군인이라서 졸라 막장이어서 그거 보고도 존나 전력 질주하면서 와 시발 존나 뭐냐 아 시발 진짜 뭐냐 하면서 후임이랑 웃으면서 배에 타고 잠자는데 진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며칠 후에 주말에 후임병이랑 다시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거기 실무조리병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의외로 덤덤하더라고. 여기 기지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냐면서 수십 년은 된 기지라고.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굶어 죽은 귀신인지는 몰라도 군용 은색 식판에 얼굴을 파묻고 마구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고 보니 한 번씩 눈에 띄어도 사람을 해치진 않는다고. 은근히 불쌍하지 않으냐고. 후임이랑 같이 복귀하면서도 은근히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갔고 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진짜 눈물도 나더라. 죽어서도 굶어 죽은 걸 못 잊고 아직도 저렇게. 5번째 이야기. 박제. 풀벌레 소리가 한창이다. 나는 지금 지하에서 그것을 듣고 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아무래도 나는 영화에서나 보던 생매장을 당한 것 같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칠 듯이 소리를 치고 발작을 일으킬 상황이겠지만 나는 다르다. 온몸에 아무리 신경을 집중해 보아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걸 보면 큰 상처는 없는 듯하고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많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도 심은 아닌 것 같다. 주위가 어둡긴 하지만 약간의 공간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관속인 듯하고 몸은 붕대 같은 것으로 꽁꽁 묶여있는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최대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비식하고 웃고 만다.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아도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특별히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박제사.
그것이 나의 직업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죽은 동물의 피와 살을 발라내고 건조해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그 과정을 나는 너무도 사랑하였다. 작은 곤충에서부터 거대한 육식동물에 이르기까지 나의 손을 거친 죽은 동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삶을 얻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한동안 세상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갈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세상 어느 동물보다도 신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받은 존재. 나는 그 존재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나만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 욕망은 이성을 넘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나를 괴롭혔고 마침내 나는 그것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는 우선 남대문 시장으로 가서 가장 좋은 사시미 칼을 샀다. 물론 박제용 칼이 많이 있긴 하지만 등껍질을 지나 척추를 피해 비스듬하게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는 뾰족하면서 두꺼운 사시미 칼이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에서 흉터가 많은 가죽으로는 아름다운 박제를 만들 수가 없다. 반항할 틈도 없이 한 번의 생명을 빼앗아야 온전한 가죽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동묘지나 병원에 가서 시체를 훔쳐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시체들은 이미 피부 조직이 괴사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박제를 만들어도 신통찮은 작품이 나올 게 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신선한 재료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손쉽게 사냥할 수 있고 흉터가 없어 아름다운 박제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그것은 뭐니 해도 어린아이가 제격이었다. 나는 어두운 밤이면 사시미 칼을 품에 안고 놀이터를 돌아다니며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이 다 채워질 무렵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라 인적이 없는 놀이터에 한 아이가 앉아 모래를 파고 있다. 조그마한 등이 너무나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나 귀여운 존재가 나의 손으로 다시 창조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로 흥분이 된다. 사박사박.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모래를 밟아간다. 아이가 뒤돌아보는 순간 나의 완벽한 가죽은 물거품이 된다. 아무런 반항도 없이 최대한 정교하게 등과 심장을 관통해야 하는 것이다. 사박사박. 바로 3m 앞에 모래를 파느라 귀엽게 움직이는 아이의 등이 보인다. 마치 나의 발자국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하다. 나는 점점 더 천천히 그리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간다. 이제 바로 코앞이다. 아이의 등에 새겨진 하나의 점을 빠르게 관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손을 높이 든다. 야, 이 씹새끼야.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눈에 벌겋게 깃발이 선 중년 남자가 아이스크림이 든 봉지를 내팽개치며 짐승처럼 달려왔다. 젠장. 신선한 재료를 두고 너무 흥분한 탓이었다. 나처럼 냉정한 녀석이 주위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니. 나는 무작정 달리고 달려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어느샌가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운다. 현재의 나는 깊은 땅 속에 온몸이 묵힌 채로 묻혀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갑자기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화가 난다. 그 복수심은 나를 묻은 것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빼앗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녀석만 아니었다면 좀 더 완벽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만 나간다면 그놈을 반드시 나의 재료로 삼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의 의식은 점점 과거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안전한 살인 도구를 두고 나는 무슨 멍청한 짓을 했단 말인가. 가끔씩 박제를 해달라고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오는 손님이 있었다. 그것은 주로 곰처럼 큰 동물이었는데 먹이값을 감당하지 못해 박제로 만들어 팔아버릴 요령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 때면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곤 하였다. 약간의 과용으로도 웬만한 동물은 아무런 저항 없이 편하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영화에서 나오는 손수건 마취는 바로 이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것이리라. 아무튼 나는 집에 앉아서 편하게 신선한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집의 초인종을 울려대는 기독교인이나 외판원들은 모두 나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었다. 잠깐 들어온 틈을 타서 클로로포름에 푹 담근 손뭉치로 입을 막고 이래서 이뿐만 기다리면 잘 차려진 밥상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훌륭한 재료가 내 눈앞에 놓이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편안한 사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클로로포름이 에테르보다 훨씬 강한 마취제이긴 하지만 고에 살짝 된다고 해서
영화처럼 순식간에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재료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박재란, 직업으로 단련된 나의 소나기를 벗어나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고아원에 버려졌었다. 어머니는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고 다음날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나와 내 동생은 현실성 없는 현실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형제는 평생 흘릴 눈물을 모두 쏟아버릴 기세로 참다 못한 고아원 원장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 몇 시간을 울어대었다. 고아원은 항상 음식이 부족하였고 폭력은 풍족하였다. 우리는 먼저 들어온 녀석들의 텃세와 원장의 학대를 고스란히 받아내어야만 했다. 하지만 냉정하고 강한 성격을 타고난 나는 지옥 같은 고아원 생활에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갔다. 문제는 동생이 나와 다르다는 데 있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해골처럼 변해가는 동생을 보다 못한 나는 결국 동생을 데리고 그곳을 탈출해야만 했다. 우리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어느 외딴 다리 밑에 움막이었다. 어떤 노숙자가 버리고 간 곳인지는 몰라도 우리 형제가 지내기엔 이보다 훌륭한 곳이 없었다. 쓰레기통을 뒤져 가져온 빵조가리와 생선 대가리는 우리의 만찬이었다. 폭력이 없는 자유가 존재하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하였다. 하지만 불행은 핫도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움막에 누워 내가 가져오는 음식만을 기다리는 동생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여주고픈 욕심이 그렇게 큰 죄악이었을까. 훔친 핫도그 3개를 움켜쥐고 도망가던 나는 발빠른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은 나의 비명과도 같은 호소를 무시한 채 유치장에 3일을 가뒀다. 아마도 도둑거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 여겨서였을 것이다. 나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꽃기 풀린 짐승처럼 동생을 부르짖으며 달렸다. 분명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아 먹었을 거야. 아무리 약해 빠졌어도 근처 쓰레기통을 뒤질 힘은 있었겠지.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움막에 도착한 내가 발견한 건 내 동생이 아니었다.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다 굶어 죽은 아기새처럼 잔뜩 웅크린 채로 혀를 빼물고 죽어있는 동생의 껍데기. 동생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신의 피조물에 대한 파괴 욕구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상념들로 채워진 잠 못 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지쳐간다. 한 평의 공간에 채워진 작은 공기만으로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선물이 조금이나마 빨리 찾아와 나를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온다.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멈춘다. 저벅, 저벅. 해제된 공간 너머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간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의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는 수십 구의 박제들. 어떤 계기로든 누군가에 의해 그것들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그 기괴한 박제물들이 경찰로 하여금 나의 행적을 추적하게 할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죽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흡사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의 대화. 온몸에 있는 나의 모든 신경이 오직 그 소리들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야, 빨리 찾자. 내가 살다 시발 이런 미친 사건은 처음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간 박제만 해도 구역질 나는데 사람 잡아먹는 식인귀라니요. 그 미친놈은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나도 조사 기록을 보고 알았는데 말이야. 그놈이 어렸을 때 시발 무슨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 그런데요. 근데 그 뒤로 이상하게 사람 고기가 당기더라는 거야. 어릴 때는 뭐 시발 힘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다가 다 커가지고 외판원인 척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발 오늘따라 욕 더럽게 많이 나오네. 야, 시간 없다. 빨리 찾자. 반장님 여기 이상한 게. 반장님 여기 왜? 야. 아 시발 이게 뭐야. 대가리랑 팔다리만 남기고 깨끗하게도 처먹었네. 나중에 또 처먹으려고 냉장고에다가 처박아놨나. 야 빨리 사진 찍고 가자. 뒤처리는 검시반한테 맡기고. 반장님 여기도요. 뭐야 이거 이 새끼 귀뚜라미는 왜 키우고 지랄이야. 아 시발 이거 내장 조가리 아니야. 시발 맞네 이거 흔적 없을라고 키웠네. 야 이거도 찍어. 잠시 후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풀벌레 소리가 온 방 안을 채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미칠 듯한 공포가 실체 없는 나의 영혼을 감싸고 있지만 비명도 지를 수 없다. 아마도 나의 영혼은 신의 박제가 되어버렸나 보다. 6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내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 난 공부는 싫어하지만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학원 다녔던 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때 당시 다니던 학원이 스파르타식으로 하는데 좀 유명하고 큰 학원이었거든. 우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지만 다니던 학원은 돈 많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학원이었어.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집이 꽤 잘 살아서 조금 재수 없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연락도 없이 학원에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 받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안 와서 선생들이 벼르고 있었어. 그 다음 날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갔었다고. 그 친구가 키도 좀 크고 뚱뚱하진 않은데 덩치가 좀 있었는데 평생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애라서 사고가 났나 하고 물어봤어. 어디 다쳤어? 사고 난겨? 너네 부모님이랑도 연락 안 됐다던데. 그랬더니 나 당분간 집에 안 들가고 병원에 있을 거야. 학교랑 학원 다 얘기해 놨어.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대충 이런 문자가 오가고 일주일 정도 뒤에 친구가 학원에 나오더라고. 좀 잘난 척 심하고 뭐 그런 건 있어도 일단은 친구잖아.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겪은 얘기를 해줬어. 믿기진 않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뭐 빈혈도 있고 감기는 365일이라나. 학원 못 온 날도 아침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원기가 있어. 엄마가 학교에 못 나간다고 전화를 해주고 회사에 나가셨대. 집에서 좀 자다가 식은땀도 너무 많이 나고 목이 죽을 듯이 타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평소의 덩치와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거나 특이한 그 소품 같은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것저것 뭐가 많은데 거실에는 앤티크 은드리자가 있었어. 언젠가 영화에서 보고 분위기 있어 보인다며 사달라고 졸라서 산 건데 나도 한번 본 적은 있었지. 자랑한다고. 어쨌든 주방에서 보면 거실에서 딱 은드리자가 사선으로 보여. 물을 따라서 마시려는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엄마가 왔나 해서 옆을 바라본 순간 흔들리자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래. 그냥 딱 봐도 귀신이었고 물 마시려던 것도 있고 몸이 굳어버린 거야. 그 귀신이 진짜 TV에서 본 것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까만 긴 머리가 거실 바닥을 반 정도 덮고 있었대. 천천히 흔들리자를 흔들면서 고개를 드는데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대. 그냥 흰자 위에 빨간 점 같은 게 하나씩 찍혀 있었던 거야. 그대로 서서 물컵든 채로 가위가 눌렸대. 눈이 감기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허튼 누가 얘기해준 몸 어딘가 한 부분에 집중해서 힘을 주면 가위가 풀린다고 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컵 들고 있던 손에 있는 대로 힘을 준 거야. 속으로 풀려라 풀려라를 연신 외치면서 말이야. 한 5분, 10분 정도 됐는데 진짜 몇 시간 지난 것 같았대. 어느 순간 가위가 탁 풀리면서 물컵은 날아가고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대. 숨을 고른 뒤 흔들리자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진짜 아파서 혹것을 봤구나 하고 콩닥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바닥에 쏟아진 물이랑 컵을 정리하려고 엎드린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고개를 들다가 기절한 거야. 그날 저녁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애가 쓰러져 있고 물 쏟아져 있고 막 그러니까 놀래서 구조대 불러서 병원 실려갔던 거래. 친구가 쓰러진 이유는 오싹한 기분에 흔들리자 쳐다본 순간 아무도 없는 흔들리자가 미친 듯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해. 그래서 흔들리자 갖다 버리고 영화 다는 데 가서 부적 받아와서 지갑 속에 항상 넣고 다녔어. 이제 다시는 흔들리자 따위 보고 싶지도 않다고. 지금은 그냥 그때 귀신 봤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듣는 나도 미친 듯이 소름 돋았어.